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4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들에 대한 공천살생부는 알고 보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반란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천 하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31명이죠. 31명인데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란표가 29표였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도 지금 상당 부분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부터 시작된 이 대표의 트라우마가 결국은 공천 파동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당을 자신의 보신을 위한 친위대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숫자로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대부분 역시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현역 지역구 의원이 친명계 도전자와 맞붙는 구도입니다. 당내에서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지난해 9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서 시작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의심받는 비명계, 이번 공천에서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친명계 김성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위 20%가 비명계에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평가가 지난해 10월에서 12월, 그러니까 그 직전인 9월 말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평가가 이루어졌던 만큼 아마 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결표 색출 논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11월에서 12월이면. 그래서 이 요소들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친명계 김성환 의원의 분석입니다. 당시 평가가 진행됐던 동료 의원과 당직자, 그리고 당원 평가에서 찬성이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가혹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른 의원, 대표적인 비명계 중진 의원입니다. 이낙연계 좌장이죠.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확실하게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분류되는 의원입니다. 어제 하위 10%를 통보받았다면서 격앙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 의원은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민주당 본연의 가치를 다잡고 정신을 지키고자 앞장섰던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넣었다. 이것이 비명행사이며 사천 아니냐라면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또 이 대표는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을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시키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다. 개인의 방탕과 치졸한 복수만을 바라보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경선이 결정된 현역 의원 대부분은 수박입니다. 즉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간,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이라고 비난을 받는 그런 의원들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비판해온 의원들이죠, 당내에서. 강북의 박용진 의원, 대표적인 비명계입니다. 당대표 그리고 대권 후보 등이 계속 나서왔습니다. 민주당의 차세대로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입니다. 비교적 바른 말을 많이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하위 10%에 통보받아서 30% 감점을 당하게 됐습니다. 친명계 정봉주 의원과 친명계 이성훈 당 전략기획본부장, 이래 3자가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의 경우 친명계 한 사람을 붙이는데 친명계 2명을 붙이면 박 의원에게 조금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만 감점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래서 아마 친명계 표 분산이 일어나더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경기 성남 중원의 윤영찬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 지금 경선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윤영찬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죠. 친문계 인사입니다. 그래서 하위 10%에 포함됐고 역시 30% 감점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당초 서울 서대문갑에서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서대문갑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불출마 선언 하루 만에 번복하고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다 라면서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에서 이번에 경선 기회를 부여해서 지금 윤영찬 의원하고 경선을 붙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지역계에서는 경선에 개딸들이 상당 부분 관여를 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광원 의원, 경기도 수원정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가결된 직후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3선으로 본선 경쟁력도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또 직전 원내대표이지만 뭐 그런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신대 교수인 김준혁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지금 경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김준혁 부위원장은 2021년도에는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이재명 관련 책을 2권이나 집필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에게 총선 공천을 앞두고 연설을 썼던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평을의 강병원 의원, 역시 친명계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과 경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지난번 총선에서 탈락한 뒤에 지방선거에서는 강릉시, 아마 고향이 강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강릉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낙선한 뒤로 이제 강원도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은평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작년에 은평 출마를 예고했다가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강원도 도당위원장이 은평에 출마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끝내 은평을 해서 경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직함을 강원도당위원장이 아닌, 아직 강원도당위원장이 사표 처리가 안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강원도당위원장이 아닌 전 은평구청장으로 해서 경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엄청난 꼼수죠. 비명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해당 행위다 이러면서 재심을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서울 광진갑의 전해숙 의원, 이낙연계입니다. 친명 인사인 이정은 전 JTBC 앵커와 경선을 하고요. 또 친문계 대표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충북 청주 상당에서 이강일 전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과 경선을 실시합니다. 이 전직들에 대한 예우가 전혀 비명계일 경우 전직들에 대한 예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친명계로 모두 교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결국 체포동의안 가결로부터 시작된 트라우마가 공천 파동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선할 경우에 현역 의원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확실히 현역이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일반 국민이 80에서 50%, 또 당원이 20에서 5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웬만한 신인들은 인지도에서 현역 의원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현역 의원에게 다소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여론조사 방식도 국민의힘은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의 경우 열렬 지지자들의 영향력도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역시 공신력 있는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반 국민 50%대 권리당원 50%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여론조사 방식은 ARS입니다. ARS는 응답률이 상당히 낮죠. 100통에서 한두 통 정도밖에 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성 지지층인 사람들이 끝까지 듣고 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하루에도 십수 통씩 전화가 걸려오죠. 전화가 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다 꺼버립니다. 그렇지만 열성 당원들의 경우는 끝까지 듣고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500명만 있으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비주류인 금태섭 의원이 친문계 무명의 강선우 의원에게 경선에서 대패했던 사례가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자들이 권리당원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서울 검천의 조상호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입니다. 조상호 변호사와 현역 의원의 경선 방침을 발표하면서 빅매치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무명이나 다름없죠. 그런 조상호 변호사와 현역 의원 간 경선을 발표하면서 빅매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은 여론조사 기관도 유명 업체를 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사지가 가능한 업체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충성도가 높은 업체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선 조사에서도 하위권 3개 업체를 선택했는데요. 또 심지어 나중에는 친명 김병기 의원의 입김으로 한 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현역 배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논란을 일으킨 리서치 DNA가 바로 그 문제의 업체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을 골라잡아 하위 20%에 포함시키는 기술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시스템 공천이란 것은 결국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하위 20%에 포함돼서 탈당했던 김영주 전 국회의장 50점 만점인 공직윤리평가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빵점입니다. 김영주 국회의장은 비교적 중립적이고 또 국회 운영도 균형 있게 해왔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을 편들어주지 않은 이런 부분이 오히려 괘씸죄로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당직과 포상이 없다는 이유로 50점 만점인 당직 수행 실적과 수상 실적 항목에서 역시 빵점을 받았습니다. 당직은 대표가 시켜줘야 맞는 것이고 포상 역시 마찬가지죠. 박 의원은 평가 의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도 매우 낮게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일찌감치 찍혀 있었던 것이죠. 민주당의 평가 기준은 의정활동 38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 이행 100점, 지역활동 27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은 비교적 정량평가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거의 정성평가가 되는 부분이죠. 일부 정량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 항목 중에서도 또 아까 얘기한 공직윤리 항목 등의 또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정성평가 항목에서 편향적인 점수를 주면 하위 20%를 특정 세력으로 채우는 것은 그러니까 시건죽먹기가 되는 셈이죠. 민주당의 이번 현역 의원 점수표를 직접 확인한 사람에 따르면 친명들의 윤리 점수는 50점 만점에 대부분 48점에서 50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명계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성평가에서 이런 기준으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곤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죠.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진행한 평가위원들 중에도 강성 친명 의원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송기도 위원장, 2021년도 이 대표를 지지했던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입니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사건 변호를 담당했던 이창훈 변호사, 그리고 윤미향 의원 재판 대리인 김재희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뭐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자 임명백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위 10%, 20%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점수를 열람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비공개 자료라서 보여주기 어렵다,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결국 임명백 위원장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임명백 위원장은 하위 20% 명단에 대해서도 자기는 통보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동료 의원 평가에서 거의 빵점을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라면서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이 평가 대상인데 어떻게 결과를 받느냐, 이렇게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이 당연했고요. 그러자 당에서는 이 대표가 기자들로부터 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시스템 공천의 내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의지에 따라 고무줄이 될 수 있는 평가 항목, 그리고 편향된 평가당 구성, 마사지가 가능한 여론조사기관, 여기에다 절대 권력자인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엿장수 공천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민주당 공천이 이처럼 엿장수 공천이 되면서 한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극히 우호적이었던 이해찬 상임고문까지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이 홍익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이 대표가 이해찬 상임고문이 직접 이 대표에게 얘기를 했을 텐데 홍익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은 근래들 이 대표와 이 상임고문이 다소 삐걱거리는 관계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아마 그런 분석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마 주말 또는 내주 초 정도로 예상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가 민주당 공천 갈등의 최고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종석까지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한다면 이재명은 완전히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원기, 문희상, 임채정 이런 전직 국회의장단 또 권노갑 상임고문 등 상임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 그리고 이해찬 상임고문까지 등을 돌리면 야권은 완전히 분열되면서 이재명 대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